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선거하는지 중국인이 선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SK텔레콤이 당했듯이 선관위도 해킹을 당했던 것입니다. 선관위의 해킹 전 데이터와 해킹 후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국내 거주인과 해외 거주인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인이 얼마든지 선거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정보통신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중 4대주의에 빠져있는 민주당은 현재 중국 간첩들이 날뛰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간첩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척결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하며 이재명이처럼 쇄쇄하였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없는 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속국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김문수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는 이재명을 갈아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에게는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우파 대선 후보들에게는 무례하게 깐죽대고 촐싹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훈의 생각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솔직히 한동훈은 그동안 은밀하게 좌파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우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의 저수지에 흘러간 5천억 규모의 돈이 법조계 카르텔에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로펌이 헌재와 대법원의 재판관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조 카르텔이 대통령도 한순간에 날려버렸듯이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조 카르텔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법조 카르텔에는 김앤장, LKB 같은 로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하여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그의 잔혹함을 숨기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나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대통령의 후보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척결할 의지가 강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만식 투개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사전선거 따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후보라면 계엄은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사죄나 하고 사과나 하는 그 따위 자세는 대통령의 후보가 되었어도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은 정당했고 야당의 줄 탄핵은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정치 공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친미동맹,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통일 등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1대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는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15%의 선거 조작을 통하여 무려 400만 표 가까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덮어버리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버린 선관위는 친중 매국노 세력과 내각제 세력의 뒷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당의 대권 후보 1순위인 김문수 후보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나아가서 범여권의 단일화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주는 신묘년 정유월 경오일, 출생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단 경진시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가 병자시에 해당하면은 그야말로 중국의 천하 통일을 하고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걸륭 황제의 사주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갑신시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아주 엄청난 재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진시로 보면은 역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주 전체를 이래 보면은 이 사주는 금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사주에 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주의 뿌리가 되어 금에서 수를 낳고 수에서 목을 낳음으로 해서 목이 이 사주의 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기가 수, 목, 화, 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이 강한 토, 금, 운으로 운이 흘러가면은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수는 이 사주는 식상에 해당하고, 목은 이 사주의 재성에 해당하고, 화는 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수가 이 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가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식신생재가 잘 되면은 그야말로 사학과 사주가 되는 것이지만, 이 사주는 수가 없기 때문에 식신생재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화를 쓰게 되기 때문에 목화는 재생관하여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 또한 이 사주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관을 쓰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경진시를 잡으면은 관인상생도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조직생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진시로 잡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주의 격국을 보면은 6월이기 때문에 양인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양인격에 해당하면은 양인격은 극해주는 화가, 양인을 극해주는 화가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 관성이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양인격이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양인격을 생해주는 토가 이 사주의 구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이 상신과 구신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수장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걸어온 길은 국회의원도 다선을 했고 지자체장도 다선을 했고 그리고 장관까지 한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은 신묘년이기 때문에 묘 자체는 토끼처럼 이동 변화수가 많은 것입니다. 태어난 월이 6월인데 이때는 가을 중에서도 가을이기 때문에 과일이 완전하게 익어서 약간만 가지를 흔들거나 바람이 불어도 과일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지의 묘와 월지의 유는 묘유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 물상으로 보면은 가을의 영근 과일이 묘라는 바람에 흔들려 과일이 떨어질 정도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향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묘에서 유는 이 사주에서 그야말로 수옥살, 제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회생활 출발 자체가 상당히 수옥과 제살에 흉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고3 때부터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가 경호일주인 것입니다. 오화는 말이 의미하듯 상당하게 성격이 밝고 또 공익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태양에는 흑점이 있듯이 다소 그 밝음 속에도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국가와 국민이냐 하면은 오화의 공익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는 고초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가정생활 시작은 힘들게 시작했다. 고초, 살의 영향을 받고 시작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지에, 즉 배우자 자리에 희신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즉 관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목하는 이 사주에서 희신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이 오중에서 투관한 정화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김문수 장관에게 의지하고 김문수 장관은 또 유금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과 두 사람의 애정이 돈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은 현재 75세이기 때문에 경인대운 인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주에서 목이기 때문에 바로 용신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운이 용신운에 와 있다.
희신운에 와 있다 하면은 천운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도운다, 하늘이 그를 밀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을사년은 목생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희신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운이 대길하고 세운이 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화가 와서 오화와 관살혼잡된다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살혼잡이 되면 나쁘지만 그것은 관이 사주에 불필요할 때 관살혼잡이 되면 흉을 더욱 가세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화가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이 되든 중복이 되든 무조건 관이 길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히려 우려된다면 이 사화가 화로서 발현되지 못하고 유금을 만나서 사유축 금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금이 되면은 바로 가시밭길이 되고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처음에는 사유축, 금국의 기운도 가능하고 사오미, 화방합의 기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유축이 시작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오미, 방합의 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합보다는 방합이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진월은 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유축 기운으로 살짝 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3차 경선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절대 다수를 얻었더라면 2차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월 5월에 이르면은 이 사화는 계절을 얻었기 때문에 사유축 금국보다는 사오미 방암의 운기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운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대운, 세운, 월운까지 대결한 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에 오를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결국 대권까지 거머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아직은 을사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오미 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강력한 이 세운의 운기는 향후 76, 77세까지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버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게 되고 천하 통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